그 전에 하던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겠다. 한나라 시즌2의 환제 영제 말기에 마한과 동예가 엄청나게 세져서 낭랑군이 그걸 통제해야 했는데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낭랑군의 많은 백성들이 마한과 동예로 우르르 빠져버리니 낭랑군의 두뉴현 남쪽은 싸그리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이 사태를 본 요동태수 공손강이 깜짝 놀랐다. 당시 낭랑은 공손씨의 세력권에 속해 있었지만 낭랑은 여전히 한나라의 식민지이고 공손씨 역시 요동현토를 다스리는 한나라의 총독에 불과했다. 요동군의 서안평 현은 오늘날 압록강 하구의 신의주 단둥으로 낭랑을 지원해주는 한나라의 군사중개 기지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공손씨는 바로 군대를 움직여서 낭랑을 도와 마한과 동예를 토벌하고 싶었지만 옆에 고구려가 떡하니 우뚝 서서 공손씨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노려보고 있었다. 그런데 행운이 왔다. 고구려에서 내분이 일어나 왕위 계승 싸움에서 패한 고구려 왕자 발기가 공손씨에게 투항했다. 그것도 혼자 투항한 게 아니라 고구려의 5부족 중 한 부족인 비류부, 그러니까 손오부를 통째로 거느리고 귀부했다. 그러자 공손강은 바로 고구려를 토벌했다. 그때가 바로 건안 연간이었다. 건안은 중국 한나라 시즌2의 마지막 황제인 헌제의 세 번째 연호이다. 서기 196년 1월에서 220년 3월까지 24년 3개월 동안 사용하였다. 고구려 문제를 해결한 공손강은 말발굽과 창끝을 낭랑으로 향하게 된다. 낭랑은 한나라의 식민지이지 공손강의 식민지가 아니었다. 낭랑태수나 낭랑의 호족들은 한나라의 신하이지 공손강의 신하가 아니었다. 그래서 한나라 승상 조조가 낭랑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만들려고 자신의 신하 양무를 낭랑태수로 임명하고 낭랑으로 보냈는데 공손씨가 도중에 붙잡았다. 조조가 보낸 사람이 낭랑에 상륙했다간 낭랑이 조조의 세력권이 되고 그러면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게 된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역전되었다. 삼국지 동의전 마한편의 기록에 따르면 공손강은 공손모 장창 두 장군을 보내 군대를 데리고 전격 남침을 시킨다. 이미 낭랑은 많은 백성들이 마한과 동예로 빠져버린 상황이었고 두뉴현 남쪽은 황무지가 되어 있었다. 공손모 장창은 흩어진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의용군을 편성시켜서 치열한 접전을 했다. 전투의 결과는 마한 동예의 처참한 패배였다. 그랬던 것이었다. 우프. 마한 동예에 사로잡혀 있던 낭랑 사람들도 차츰차츰 낭랑으로 다시 돌아왔고 공손강은 낭랑군 두뉴현 남쪽 황무지를 낭랑군에서 뚝 떼어내서 대방군이라는 새로운 식민지를 척 하고 만든다. 그리하여 오늘날 북한의 황해도는 대방군이라는 새로운 식민지의 깃발로 뒤덮이게 된다.
한나라 승상 조조도 한나라 황제 헌제도 대방군을 세우라고 칙령을 내린 적은 없다. 순전히 요동태수 공손강의 독단적인 실행이었다. 대방은 본래 황해도에 있던 낙랑군의 일개 마을 이름이었지만 공손강에 의해 새로운 식민지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대방군은 일본 열도와 마한 진한 변환을 잇는 무역 루트의 중심이 된다. 공손씨는 순식간에 한반도의 새로운 경영자가 된 것이었다. 공손강은 한나라의 영향력이 300년 뿌리 깊이 내린 낙랑군을 무려 둘로 쪼개서 대방군이라는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것이었다. 공손이 하이! 그렇게 하면 대방군은 더욱 더 확실한 공손가의 직할영지가 되며 이것은 공손가의 막대한 힘이 된다. 고대 일본 기록 신찬성 시록은 일본에 건너온 대륙인들의 성씨들과 그 가문들의 내력이 적힌 책이다. 일본에 건너온 대륙인들을 소위 도레인이라 부른다. 한반도 출신들이 엄청 많은데 그중 공손씨가 적혀있다. 그랬던 것이었다. 공손씨의 영향력은 바다 건너 일본 열도에까지 미친 것이었다. 이것은 야마토 정권 고분시대 무덤에서 한나라 시즌2 그러니까 후한의 투구가 발견된 것으로 고고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된 것이다. 무엇이 바로 공손씨의 대방군의 무역 영향력이 일본 열도 야마토 정권에까지 미쳤다는 아주 중요한 고고학 증거인 것이다.